스파이더맨 특집이라고 해서 일단 매달려봤습니다. 큰 웃음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 센스가 반응했습니다. 오늘 라플리클리 빵빵 터집니다. 드디어 스파이더맨 신작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저희가 녹화를 하는 날 기준으로는 아직 개봉 전이지만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는 이미 극장에 가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마블을 대표하는 마블의 플래그십 캐릭터이자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 아이언맨이 아니면 견줄 수가 없을 정도의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가장 사랑받는 대표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히어로들은 무조건 그냥 초능력으로 무장을 해서 나쁜 놈들을 물리치는 거에서 끝났다면 스파이더맨은 평상시에는 그냥 생활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등록금 걱정을 하기도 하고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하기도 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가끔은 지각도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더 공감하고 열광을 해왔던 것 같고요. 정말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매번 지루할 틈 없이 놀라움을 선사하는 그런 히어로라서 오늘 이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보기에 앞서서 한번 스파이더맨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뭐 최애 캐릭터라든가 배우 있어요? 저는 사실은 어떤 배우가 잘한다 이게 아니라 스파이더맨을 맡으면 아 무조건 좋아. 그냥 그 배우가 좋아. 토비 와 좋아. 앤드류 가필드 가필드 고양이 좋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고양이죠. 네. 근데 톰 홀랜드가 딱 맞았는데 네. 톰 홀랜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약간 스파이더맨의 진짜 능력은 이거에 있어요. 그렇죠. 스파이더맨이 뭐 거미줄, 뭐 신체 능력 이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귀엽잖아요. 이거를 잘 털어야 돼요. 적들이 요거 때문에 사실 지는 거거든요. 멘탈이 나가서 지는 거예요. 근데 토비는 너무 좀 엄근진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가 잘 털었는데 톰 홀랜드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더 어리기도 하고. 이 친구는 사적으로도 SNS 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얘는 진짜 스파이더맨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또 그런 영웅으로서는 거의 최초의 너드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 과학, 수학 천재기도 하고. 대학원생. 그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가끔씩 이제 교도님 말씀 막 진짜 끊임없이 쏟아나올 때 입에서 거미줄 나오는 뒤에 거미줄 치는 느낌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입으로 이제 웹을 슈팅하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입슈터, 웹슈터 아니고 입슈터. 저는 사실은 스파이더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은 토비 맥과이어. 얘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사실은 셋 다 굉장히 잘했는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 스파이더맨은 그 캐스팅할 때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게 소년스러움이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 10대니까. 슈퍼히어로의 역사에서 사실상 최초의 10대 슈퍼히어로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가 유달리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예를 들어서 각진 사각턱이라거나 지나치게 건장한 그런 몸이라거나 사실 스파이더맨에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론 앤드류 가필드는 키가 크긴 하지만 키도 좀 작아도 되고 몸도 좀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고 목소리도 기왕이면 톰 홀랜드처럼 약간 하이톤 이런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소년스러움이 살리는 그런 캐릭터가 제일 중요한데 톰 홀랜드의 경우에는 그거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역대 스파이더맨 배우들 중에서 가장 원작에 가까운 맞아요. 스파이더맨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뉴 데이가 나옴으로써 사실 톰 홀랜드가 스파이더맨 영화를 가장 많이 그러네요. 찍었죠. 최고예요, 진짜. 이제는 그러네요. 거의 다 톰 홀랜드로 많이 기억을 하겠죠. 왜냐면은 지금 나온 거는 또 새로운 트릴로지의 시작이니까 앞으로 2편이 더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단독 솔로 무비로만 6편이고 거기에 이제 다른 MCU 영화까지 합치면 거의 뭐 한 10편 가까이 스파이더맨을 맡은 거니까. 진짜. 워낙 얼굴이 동안이기도 한데 사실은 스파이더맨 캐릭터는 물론 이제 그것을 변형시켜서 만든 또 이제 뉴 유니버스 같은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기는 됐으나 네. 기본적으로는 10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0대 초중반 정도까지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가 이 중장년으로 넘어가면 맡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톰 홀랜드는 이제 아마도 여기까지일 것이다라는 것도 본인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것 같고
트릴로지가 끝 아닐까요? 이 두 번째 트릴로지가? 아,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트릴로지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9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트릴로지. 톰 홀랜드가 가진 최고의 장점. 일단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로 어렸을 때 데뷔를 했던 친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댄서로서 잘 기계 체조도 했고 운동도 했고 그렇게 단련된 신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중 액션을 대부분 직접 소화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걸 한다는 게 특히 이제 영화하고 달라서 물론 영화 배우들도 굉장히 성실하지만 무대에서 뮤지컬을 한다거나 연극을 한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매일 나가서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파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어린 나이에 그것을 해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아이 자체가 얼마나 성실하게 단련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배우의 어떤 그 성실성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예. 굉장히 높은 합격점을 받을 수 있고. 그 어린 나이에 진짜 어릴 때 톰 홀랜드가 연기 잘해요. 그 앞에 이미 이 시리즈를 하기 전에 스파이더맨이 되기 전에 나왔던 영화들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더 임파서블 같은 영화. 거기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짙은 연기를 하잖아요. 저희 그때 날씨 네, 주제로 했을 때인가 했었어요. 그 영화 다뤘었죠. 그다음 하트 오브 더 시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서도 아주 중요한 배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 잊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굉장히 강렬한 연기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보통 이제 마블 팬들이 가장 그 사랑하는 전체의 장면들이 있다면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일 텐데 아이언맨하고 네, 그때 그 짧은 사실 몇 초밖에 안 되는 장면 속에서의 이 톰 홀랜드의 눈빛이나 맞아요. 이런 걸 보면 사실 굉장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면 마음 연기 찢어져. 잘해. 마음 찢어져 진짜. 게다가 그래서 이제 텔레마쿠스잖아요. 얼마나 잘할지 기대돼요. 그 올여름 사실 가장 큰 두 화제작을 전부 다 나오게 맞아요, 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함께 보시면 좋은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오. 디즈니 플러스의 제너레이션스 The Evolution of Spider-Man이라는 26분짜리 비하인드 영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3명의 스파이더맨이 다 나오고요. 오. 3명을 한 자리에 불러보았고 그 다음에 브랜뉴 데이의 비하인드들이 나와요. 오. 그래서 어떻게 액션 찍었는지 뭐 이렇게 스턴트 같은 거 얘기 나오고 여기서 또 우리의 스포일 요정 톰 홀랜드가 되게 중요한 스포일을 또 해요. 그래요? 이 26분짜리 영상에서 야. 뭐냐면 이 브랜뉴 데이는 영화의 시작이 아니라 끝부분 라스트 프레임이 브랜뉴 데이다. 그러니까 끝에 엄청난 반전 엔딩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작품들을 뭔가 기대하게 만드는 뭐가 있다라는 거네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개봉을 안 해서 못 본 시점이라 브랜뉴 데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다큐멘터리까지 같이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예고편만 같아요. 봐도 저는 예고편만 본 상황인데요. 그 예고편만 봐도 신비오트 당연히 떠오르고 네. 신비한테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그죠?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액션이 사실 우리가 볼 거 다 봤잖아요. 무슨 웹스윙이니 뭐 고층 빌딩 사이 뭐 활보하는 거 이런 거 다 봤는데도 또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액션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나를 잊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웨이 홈에서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워. 심지어 MJ나 네들을 SNS로만 봐요. 얘네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바로 눈앞에서 MJ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오. 코앞에서 막 키스를 하기도 하고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피터 파커로서의 삶은 다 내려놓고 이터널 선샤인이네. 완전 스파이더맨으로만 살아가고 있고 이젠 10대도 끝났어요. 아하. 이제 20대가 돼서 사회 초년생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정말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내면의 갈등, 연기도 훨씬 이모셔널리 깊어졌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일단 캐스팅이 난리가 났잖아요. 마크 만도는 브레이킹 배드 유니버스에서 나초 베르다 역할을 맡았던 그분이 이제 스코피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웨일이나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 얘기했을 때 항상 나왔던 세이디 싱크 그리고 헐크도 오랜만에 세비지 헐크로 나오잖아요. 맞아. 마크 러팔로가 맞아요. 그러니까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공식 굿즈 증정 댓글 이벤트. 구독자분들을 위해 무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굿즈를 준비했습니다. 스파이더맨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겠죠?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처음 마블 코믹스에 등장한 건 60년도 넘었어요. 어메이징 판타지라는 이제 만화 시리즈의 마지막 호에 이제 스파이더맨이 처음 등장을 했는데 네. 판매 부수가 너무 기록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3년 바로 다음 해부터는 이제 아예 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시리즈를 연재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막 속편도 나오고 제목도 계속 바뀌고 수석 작가도 바뀌고 하다가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죠. 스파이더맨이 2002년에 나왔고 샘 레이미 감독과 이제 토비 맥과이어의 주연으로 3편이 나왔어요. 2002년, 4년, 7년.
그리고 나서 소니가 이제 리부트를 하겠다 해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2편이 나왔죠. 이번에는 뭐 마크 웹 감독의 앤드루 가필드의 주연으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 2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니와 디즈니가 합의를 하죠. 스파이더맨을 마블 유니버스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됐다 하면서 시빌 워에 처음으로 톰 홀랜드 주연의 스파이더맨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때가 2016년이었고요. 2017년에 이제 그때부터 톰 홀랜드 주연의 홈커밍 시리즈 3부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홈커밍, Far From Home, No Way Home 이렇게 세 편이 2017년, 19년, 21년 이렇게 나와서 3명의 배우가 스파이더맨을 맡게 됐고 그런데 이게 꼭 뭐 살아있는 실사 영화만 있으란 법이 있냐 해서 애니메이션도 2편이 나왔죠. 네, 애니메이션이 2018년에 한 편, 그리고 2023년에 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2편이 나왔죠. 그럼 모두 이번 이제 11번째 영화가 드디어 2026년 며칠 전에 이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라고 개봉을 했고요. 5년 만에 나온 이제 스파이더맨 솔로 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대감이 어마어마하죠. 재밌는 게 사실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만들 당시에는 그런 캐릭터들에 다 보이가 붙었대요. 앞으로 성장해 나갈 거를 생각을 하고 맨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으로 했고 캐릭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 뭐 누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냐 그 기원에 대해서는 막 학자들마다도 얘기가 다르고 각자 주장은 다르지만 잭 커비가 윤곽을 그리고 스티브 디코가 뭐 색칠을 칠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얼굴을 다 가리는 복면을 쓰니까 너무 아직 앳된 미성숙한 그런 소년의 얼굴을 가릴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전체를 다 수트로 이제 살을 뒤덮으니까 이게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인종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이하긴 하네요. 근데 약간 이 MCU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슈퍼맨 같은 경우 DC의 대표적인 히어로 대놓고 까고 다닙니다. 배트맨은 하관을 까고 다닙니다. 나야 하관 보면 솔직히 알거든요. 그쵸. 그 발킬머의 그 입술. 근데 MCU는 아이언맨 깔끔하게, 스파이더맨 깔끔하게. 약간 그런 깔끔하게 좀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스파이더맨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슈퍼히어로의 역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은 마블이 DC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집단이 되었지만 애초에 그 만화 출판사로서는 이제 DC가 훨씬 더 일찍 시작했잖아요.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캐릭터로 이제 인기를 누리다가 마블은 훨씬 더 뒤에 이제 경쟁 구도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스파이더맨이 사실은 마블의 모든 어떤 그런 원작 캐릭터 중에서 사실은 제일 인기 있는 캐릭터예요. 이제 우리의 요즘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벤져스 때문에 이제 아이언맨을 이제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니엘 캐릭터로 생각했을 때 가장 인기가 있고 오랜 세월 수십 년간 반세기 이상 사랑을 받아온 건 이제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슈퍼히어로 영화가 이전에도 이제 뭐 TV판을 이제 극장판으로 만든다거나 이래서 개봉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상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본격적으로 붐을 만들게 된 어떤 최초의 단계는 70년대에 있는 슈퍼맨 시리즈거든요. 그러다가 80년대 말이 오게 되면 이제 배트맨 시리즈를 팀 버튼이 만들게 되고 그러다 90년대 말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엑스맨과 스파이더맨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백가쟁명 뭐 모든 수많은 슈퍼히어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오리지널 우리가 얘기하는 2002년도부터 나왔던 그 세 편의 트릴로지가 나오기 이전에도 워낙 인기 있는 캐릭터니까 영화화되는 시도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려고 했었고요. 만들려고 시도만 했어요? 시도만 했어요. 다른 영화사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몇 가지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피터 파커가 어떻게 거미줄을 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생체 거미줄을 직접 몸에서 나와서 거미줄을 쏘는 기술. 오가닉 웹. 그다음 이걸 웹슈터로 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로지 그 처음 만들었던 이 오리지널 트릴로지만 생체 거미줄이에요. 나머지는 다 웹슈터예요. 심지어는 원작도 웹슈터예요. 그 얘기인즉슨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냐 하는 건데 이게 제임스 카메론 아이디어예요. 근데 제임스 카메론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트릴로지를 만들 때 썼던 거고요. 심지어는 이 제임스 카메론이 처음 90년대 만들었을 때 누구를 처음 초대 스파이더맨으로 하려고 했냐면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어떻게든 한 번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쓰고 싶었나 보다. 네, 뭐 어쨌든 그 타이타닉 다 이제 그럴 때 전후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제 모두가 다 집중해서 생각했던 그런 캐릭터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2년도에 나오게 된 그 트릴로지가 거대하게 성공을 하면서 사실은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들의 결정적인 역할의 어떤
초석을 놓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요거 이 거미줄 얘기도 할 게 정말 많은데 하나만 할게요. 이 토비 맥과이어가 영화에서처럼 굉장히 많이 쏘고 타고 다니고 날아다니고 하려면은 하루에 1에서 2kg 정도의 순수한 단백질을 쏴야 돼요. 근데 1에서 2kg이면 되게 적은 양 같잖아요. 글쎄요. 예. 그 남성의 경우 단백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죠. 그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때 1회 배출하는 단백질이 0.15g입니다. 그러니까 네. 1에서 2kg이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환산을 하면은 인간의 신체가 1에서 2kg의 단백질을 급격하게 합성한다면은 평소에 그 기저대사량이 20에 30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네. 요거를 이제 먹는 양으로 치면은 네. 하루에 4만 킬로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데 햄버거 70개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토비 맥과이어의 피터 파커를 보면은 항상 궁핍해요. 요게 아마 식비를 감당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겔 교수가 높을 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앤드류 가필드나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가 오히려 싸다라는 거죠. 먹는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털을 장착하는 네, 게 낫다. 네, 네. 이번에 네. 그 브랜뉴 데이를 저는 짧게 맛보기로 봤는데 근데 그 거미줄이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가까이서 잡히는 장면들을 보니까 이번에 이제 톰 홀랜드 그 피터 파커가 약간 유전자 변이를 겪으면서 다시 이제 유기웹이 발사가 되죠. 맞아요. 이게 10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크기도 하고 몸이 커지기도 하고 뭐 어떤 성진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10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처음 스파이더맨 트릴로지가 나왔을 때 나왔던 이제 책들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이 있는데 10대의 몸의 변화를 겪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스파이더맨의 어떤 그런 것으로 바꿔서 영화 속에서 은유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그런 책의 어떤 그쵸. 분석들이 있어요. 갑자기 거미줄이 나오는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손목에서 거미줄이 나가는 것 자체를 일종의 예를 들면 뭐 몽정이나 아하. 10대 처음 겪는 뭐 사정이나 이런 마침 것들을 단백질.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손목의 동작까지 어허. 많은 부분들에서 제가 손목의 동작이요? 뭐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네. 기동적이요? 아니 그건 형님 이거는 좀 음란막이 아니십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요. 잠깐만. 책에 나온 얘기. 책에서 본 얘기. 형님 책 아닙니까? 아니, 아니 이게 이런 마블만 연구하는 사학자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요. 마블 근데 히스토리안들이 이거 묘하게 난 게 있으니까. 이런 저도- 거에다가 철학 책들도 네. 있고 사회학 책들도 있고 많아요, 굉장히. 아니 묘하게라는 게 저도 이제 말씀을 안 드리긴 했지만 제가 많이 했던 얘기가 네. 원래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학문에서 뽑아야 되거든요. 거미. 뭐를요? 아, 거미는 그래서 더 이상해. 원래 네. 대장내시경 바지 네. 같은 거 입고 네. 스파이더맨. 랩스윙을 네. 거꾸로 하는 게 맞아요. 거미면. 아우 추해. 요게 좀 어쨌든 여러 가지 은유가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10대 소년의 어떤 그런 성적인 성숙 그 과정에서 또 더군다나 처음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아, 그쵸. 거기 또 도취되기도 하고 성적으로 맞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여기저기 쏘잖아요. 그리고 막. 자꾸 말할수록 추해지는데 스파이더맨 1편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이더맨의 이야기의 뭐 원형 물론 원작이 있으니까 그게 다 고스란히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너드 캐릭터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아무도 물론 눈길을 안 주고 있고 맞아요. 지금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 대학교 같은 데를 가서 이제 보통 견학 같은 걸 가잖아요. 아마 그 중에서 컬럼비아 대학인 것으로 네. 알고 학생연구원 같은 그렇습니다. 가서 이제 가서 가보는 거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대학교 아닌가요? 피터가 다니는 네. 대학교가 가상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렇게 유니버시티예요. 네. 거기가 뭐 가장 근데 이제 뉴욕스러운 콜롬비아랑 스토리에다가 NYU를 약간 합친 것 같은 이제 상상을 하게 되죠. 거기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늦어가지고 태워주지도 않고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메리 제인이 차를 대신 세워주게 해가지고 타게 한다던가 네. 또 뿔테 안경을 끼고 나오면 또 약간 너드다 이런 또 어떤 특징화된 책을 어떤 많이 봤으니까 눈이 안 좋아진 그런 거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얘가 이제 돌연변이 거미한테 물리면서 완전히 이제 변화를 겪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스토리로 나오게 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이제 계속 리부트가 됐잖아요. 리부트 될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처음 능력이 생긴 걸 자각해서 그걸 막 해보는 거. 보는 사람도 같이 즐겁잖아요. 설레죠. 언제 능력이 생길까? 이게 정말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가 메인 캐릭터 중에서는 배트맨을 제일 좋아하는데 배트맨과 스파이더맨은 완전히 다른 반대말이에요. 네. 배트맨도 자경단이고 얘도 자경단이거든요. 네. 약간 그 도시의 범죄 같은 것들 잡게 되니까. 근데 자경단으로서 배트맨은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도
일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의지로는 원하는데 즐겁지 않아. 맞아요. 굉장히 우울한 캐릭터란 말이에요. 스파이더맨은 그냥 좋아 숙명인 죽어요. 거죠, 숙명. 너무 재미있어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10대 아이들이 자기 어떤 뛰어난 능력 같은 걸 갑자기 알았을 때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막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캐릭터가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1편부터 너무 잘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고 여기 돌기 같은 게 생기고 뭐 이렇게 더 하다가 그 순간부터 이제 빌딩을 타면서 처음 자기 능력을 알게 돼요.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를 때도 정말 이걸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까 다 피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극도로 감각이 발달해요. 그래서 빌딩을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너무 넓은 빌딩과 빌딩 사이가 있으니까 이건 못 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주문도 외워보고 여러 가지 동작하다가 안 되는데 그때 제대로 이제 쏘아가지고 넘어간다던가. 드디어 이제 웹스윙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광고판에 부딪힌다던가 이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그 활기 같은 것들이 이 1편부터 굉장히 잘 묘사가 돼 있어요. 너무 신나죠. 그 너드가 정말 너드 중에서도 완전 거의 찐따. 완전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하는 여기서부터 히어로까지 갭이 커지니까 네. 그게 굉장히 카타르시스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재밌는 게 스파이더맨 자체가 그런 것 같은 게 곤충학자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애를 골라봐라. 그러면 이제 거미가 곤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지동물인데 항상 1위가 거미래요. 왜 이렇게 싫어해요?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거미만 다리가 2개가 흉측하게 더 있다. 거미는 곤충이 네, 곤충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덟 거미, 개. 이제 우리가 보통 곤충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싫어하는 곤충에서 모티브를 따온 히어로가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이 갭이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화 플라이라는 캐릭터도 있었어요. 플라이 마블에. 있었죠. 거기는 이제 다리. 굉장히 징그러운 곳으로 이제 나오는데 맞아. 어떻게 생각하면 동물 중에서도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쪽의 포유류 동물이 사실 쥐잖아요. 근데 거기서 미키마우스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차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 키스 장면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거꾸로. 요거 저는 연인들 정말- 많이 합니다. 네, 너무 다른 거는 예. 다 특별하게 기억이 안 나도 이 장면은 기억이 나죠. 사실 제가 이제 그 뭐 수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데 슈퍼히어로에 관련된 거는 수집을 안 해요. 너무 많아서. 사람 너무 흔하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까지 슈퍼히어로를 막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근데 스파이더맨에 관해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뭐 피규어라고 그럴까? 네. 그게 바로 이 거꾸로 그 장면. 키스하는 그 장면 갖고 오.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에는 로맨틱하나 실제 촬영할 때나 장난 아니죠. 네, 그거 정말 사실은 기회잖아요. 거의 아크로바틱이잖아요. 머리 피가 쏠리잖아요. 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공식 굿즈 증정 댓글 이벤트. 구독자분들을 위해 무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굿즈를 준비했습니다. 스파이더맨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겠죠?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그러면 일단 뭐 과학 이야기 할 게 많으니까 스파이더맨이 가진 능력 어떻게 벽에 달라붙는지 글쎄. 거미줄은 어떻게 뽑는지 네. 좀 들어볼까요? 뭐 종종 했던 얘기들이라서 이건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붙는 원리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보면은 그 확대를 해줘요. 딱 붙는데 그 손을 확대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 갈고리 같은 게 나와서 곤충이 이제 어디 갈고리로 벽면에 딱 달라붙어 갖고 이렇게 딱 버티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게 요 갈고리가 어디까지 잘 달라붙느냐는 사실은 가벼운 곤충은 가능하겠지만 사람처럼 무거운 이 생명체는 갈고리로 버티기가 힘들고 네. 요 갈고리로 만약에 딱 닿자마자 갈고리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딱 달라붙는다고 한다면 이제 피부가 바로 벗겨질 겁니다. 아마도. 왜냐면 이게 뼈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세한 어떤 갈고리들이 피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방식은 일단 안 되고 두 번째 방식이 달팽이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오, 점성 액체로 달라붙는 네네네. 방식. 요거는 이제 잘 붙어요. 재밌다. 네, 달팽이 붙잖아요. 근데 문제는 스파이더맨의 강점은 네. 잘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고 붙었다가 싶을 떨어져야 때. 돼. 포스트잇. 근데 이제 달팽이 같은 이 점성 액체 방식을 쓰면은 네. 떨어질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물질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방식도 이제 스파이더맨 방식으로는 좀 은밀한 활동이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좀 흔적이 어려울 것이다.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추정하는 게 도마뱀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도마뱀이 쓰는 게 이제 반데르발스 힘인데 요거는 개코 도마뱀 발바닥에 나노미터 크기의 털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갈고리로 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벽면에 있는 분자랑 전자구름 사이에 어떤 인력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정전기적인 인력인 거죠. 이게 엄청나게 모여서 붙는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크기가 2배 커지면 단면적이 이제 4배, 부피는 8배이기 때문에 밀도가 비슷할 때는 무게가 8배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80kg, 70kg에서 80kg 정도의 인간이 붙으려면은 네. 중요한 건 벽면과의 이 접촉면이 넓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달라붙어서 걷는 게 아니라 몸을 붙인 채로 이동해야 됩니다. 아, 좀 추하다. 살 쓸려요. 근데 실제 공식 설정에서는 진짜 이 반데르발스 힘을 극대화시킨 어떤 초능력이 신체에 있다라고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생체 전기장을 강제 증폭시킨다. 그래서 이 반데르발스 힘으로 붙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공식 설정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1편에도 나오기도 하면서 그 이후에도 이 모든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너무 많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대사가 큰 있어요. 힘에는 큰 큰 책임이 힘에는 따른다.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그 대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대사가 사실은 원래 스파이더맨에서 처음 쓴 게 아니고 원래 쓰는 관용구였다는 거예요.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 자체가 유명해진 게 이제 이 스파이더맨에서 쓰게 되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소년 입장에서는 그게 안 들어와요. 자기 큰 힘이 생겼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벤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걸 자기가 눈앞에서 보고 와, 이게 죄책감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말을 절감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 말이 시리즈에서 한 3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평범했던 사람이 슈퍼히어로로서의 힘을 갖게 됐어요. 네. 슈퍼히어로로서 가졌을 때 그것을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구하거나 이런 데 쓸 것인지에 따라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영화에 맞는 딱 그런 경고가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게 다 10대 소년에 관한 어떤 은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10대 소년은 사실은 유약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면 큰 힘이 갖게 되잖아요. 이때 큰 힘은 물리적인 힘이기도 하지만 뭐 가정적인 힘이기도 하고 수많은 힘이 사회적인 텐데, 힘이기도 하고. 그럼 당연히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되는 데 따라서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3번째는 이것은 우연일 수도 있는데 1편이 나왔을 때가 2002년도인데 그 1년이 안 됐던 시절에 바로 9.11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2001년도에. 그래서 원래 1편에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스파이더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뉴욕의 마천루 사이에서 거미줄을 치고 활공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잖아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높이도 똑같겠다, 쌍둥이 높다. 빌딩. 그게 바로 쌍둥이 빌딩이잖아요. 쌍둥이 빌딩 위에다가 거미줄을 쳐서 적을 거기다 서로 잡아서 해치우는 장면이 원래 찍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9.11 이전이니까. 그러고 나서 편집 과정에서 9.11 사태가 터지게 돼서 그 장면을 잘라냈거든요. 그 이후로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의미로 봐요. 미국이라는 슈퍼파워가 있는데 9.11 사태 자체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타격을 받은 피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일종의 어떤 사회학적인 테마로 이 영화가 특히 미국이라는 사회 나라의 어떤 그런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찰의 말이 되었다. 성찰의 말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네, 이제 2에서는 이제 드디어 피터 파커로 살 것인가 아니면 히어로로 살 것인가, 평범한 삶과 영웅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게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일시적으로 그 슈퍼파워를 잃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설정이 굉장히 놀라웠죠. 근데 거기서 제가 기억나는 이제 명장면은 지하철 열차를 맨몸으로 막 너무 유명한 네. 장면이죠. 정말 영화 하나당 장면 하나는 정말 뇌리에 맞아요, 박히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2편 이야기 너무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스파이더맨 전 시리즈 중에 평론가로서 관객으로서 제일 훌륭한 건 스파이더맨 2 같아요. 그래요? 아직까지도. 이런 말씀 하나씩 할 때마다 진짜 희열을 느껴요. 개인적인 취향이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감시관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걸 텐데. 근데 거기서 이제 평론가로서라고 하시는 게 항상 그러니까. 큰 힘, 그러니까 맞아. 큰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자리 어떡하지 이거? 아, 진짜 100만 원. 팀의 큰 책임입니다. 평론가로서 말하는데 이거의 권위를 딱 무거워. 부여하니까 무거워. 네, 그때 이렇게 데뷔하고 들어요. 아니 워낙 힘이 없으니까 좀 힘 좀 실어보려고. 갑자기 이제 목소리 작아지는데요. 갑자기 톰 홀랜드처럼 톤이 높아지는데요. 이 편을 제가 뭐 딱 2번 봤어요 인생에서. 근데 2번째 본 게 몇 년 전에 봤는데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이랑 이제 시각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비교가 안 되는 부분도 네. 있겠지만, 근데 그때 2가 시각효과상을 받았죠. 예, 그 당시 같으면 굉장했죠. 네.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약간 상대적으로 배트맨 시리즈 이런 거에 비해서 빌런이 좀 약해요. 그렇죠. 뭐 배트맨 하면 배트맨은 정말 빌런의 거의 천국이잖아요. 너무 조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시리즈 최고의 빌런이 저는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닥터 옥토퍼스예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이공계 위기에 대한 어떤 대변이네요. 네. 대학원생을 받으려고 네. 다른 우주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터 파커 얼굴을 딱 보자마자 연구 잘하는 애 여기 와 있어. 거기서 정말 그 대학원생을 찾아 헤매는 이 교수님의 그 열정. 그래서 참 그게 멋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신 닥터 옥토퍼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약간 타락한 혹은 엇나간 잘못된 그런 과한. 과학자들 그런
캐릭터들이죠. 근데 닥터 옥토퍼스가 마지막 2편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저는 굉장히 장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빌런의 최후치고 처음에 이제 그 기계 촉수를 만들다가 이제 중간에 그것이 뭔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떼어버리려고 하니까 자기 몸에 붙어있는 4개의 촉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AI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테마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 손발과 기계의 손발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서로 배반이 되는 어떤 상황에서의 동작이나 상황이 나온다던가 또 이게 액션으로도 너무 잘 구사가 돼 있어서 이 건물에서 막 벽면을 타고 시계탑 있는 그 빌딩에서 싸우거든요. 둘 다 매달리는 거 너무 좋아요, 수직으로. 왜냐면 스파이더맨은 말할 것도 없고 걔도 8개의 그 촉수로 움직이는 굉장히 독특한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거의 플라이급이고 닥터 옥토퍼스는 거의 헤비급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는 스피드로 승부를 하고 하나는 파괴력으로 승부하는데 그 액션은 굉장히 잘 짰고요. 그 수직으로 싸우다가 이게 수평으로 내려옵니다. 네. 바로. 네. 그게 바로 이제 전철. 열차. 전철인데 거기서 싸우게 될 때 그 전철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러면서 끝까지 가서 마침내 어떤 세울 때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묘사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바로 직후의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이 마치 무슨 성자나 무슨 뭐 예수나 이런 어떤 순교자. 사람들처럼 이렇게 약간 들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네. 거라든지 그 과정에서도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데서는 그냥 너무 평범하게 생겼어. 너무 어린애다.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다. Yes.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약간 짠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복면이 벗겨져서 정체가 드러나니까 두렵잖아요. 그랬을 때 소년이 마스크를 갖다 주면서 절대 얘기하지 않을게요 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어쨌건 지금 말한 이 장면들까지 2편 굉장히 훌륭한 그런 블록버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비 맥과이어의 시대가 저물고 다시 어메이징한 스파이더맨이 돌아왔죠. 근데 앤드루 가필드는 저는 이제 또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엠마 스톤하고 연인 관계였던 게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근데 또 톰 홀랜드도 마찬가지로 이젠 연인을 넘어서 뭐 부부까지 됐을 부제가 다 정도로. 사랑의 유람선이에요. 네, 그런 게 이제 시작됐는데 그만큼 영화를 보면 가장 감정적이 가장 그 연애가 많이 담겨 있는 시리즈가 이 앤드루 가필드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만든 사람이 마크 웹인데 마크 웹이라면 사실은 이 영화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500일의 썸머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만들어?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 2편 나왔지만 그런 감정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만든 네. 그런 영화들이죠. 저는 2를 언급하고 싶은 게 이제 2에서 이 원작 팬들이 잊을 수 없는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을 영화로 담았잖아요. 바로 그웬 스테이시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인데 그 시계탑에서 이제 떨어질 때 떨어지면서 붙잡아 달라고 손을 뻗고 슬로우로 떨어지는데 이제 스파이더맨이 위에서 얼른 그 웹을 쏘죠. 근데 그 웹이 끝에가 꼭 손 모양으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잡으려는 듯한 손 모양으로 잡았는데 이미 타이밍이 늦어서 머리가 꽝하고 부딪히고 목하고 척추가 뒤로 거의 90도 가량 꺾이면서 스냅 소리가 나면서 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소리가 다 멈추면서 정적만 남고 가필드가 뒤늦게 이제 껴안고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가지마 하면서 울어요. 근데 저는 앤드루 가필드가 왜 틱틱붐 같은 영화에서도 피아노 치면서 Y 노래 부르면서 막 울면서 부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엾고 처절하게 울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그 우는 모습이 너무 슬프죠. 잊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픈 맞아요. 장면이죠, 사실. 야, 너무 설명을 하니까 지금 머릿속에 고스란히 떠오르는데 앤드류 가필드 볼 때마다 저는 약간 초식동물 같거든요. 소 같아요, 저는. 약간 눈 때문에 그런가요? 약간 우리가 보통 시골에서 보는 누렁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아, 그럼 저만 느끼는 게 아닌 거죠? 예. 울 때 되게 가엾어요. 너무 순하게 생겼고 맞아. 그런 배우들이 있지 않아요? 악역 맡으면 안 될 것 같은. 왜냐하면 그 배우의 이미지를 상해서가 아니라 안 어울린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이 앤드류 가필드의 캐스팅이 사실은 어떤 한 부분을 결정한 부분이 있죠. 또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네. 그 그웬 스테이시의 죽음은 정말 중요한 게 일단 그린 고블린이 평생의 최악의 숙적이 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이게 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은 죽음인데 노웨이 홈에서 네. 젠데이아를 구함으로써 그 맞아요. 한을 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위안을 얻는데 그때 이제 팬들이 다 감동을 받았죠. 맞아. 저도 이제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네.
여자 주인공 히로인이 죽어버리니까 와 어떻게 이거를 진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추모의 의미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었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거 진짜 간발의 차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만 이게- 일찍 했으면. 근데 영화적으로는 조금만 빨랐으면 네. 여기서 이제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주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죽었어요. 대충 계산해보면 이제 높이 30m에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 공기 저항을 뭐 약간은 좀 고려를 덜 했을 때 초속 한 24m로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거미줄을 던져서 한 1m 미만, 50cm 만에 이 그웬을 정지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감속되는 게 중력의 약 60배가 걸립니다. 와. 네, 이 말이 뭐냐면은 네. 다 써도 그게 몸속에 있는 장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관절이 탈구되고 혈관이나 장기가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이 걸리는 가속도에 대한 연구를 나사가 많이 하잖아요. 나사에서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어쩌면 단단하게 묶어서 정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이 충격을 넓고 고르게 분산시키게. 분포시킬까.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MCU로 돌아온 앤드류 가필드가 멈추는 방식은 굉장히 합리적이었다. 자연스럽게 MJ를 그러니까 안으면서 이제는 두 손으로 잡아요. 맞아요. 네. 잡고. 그래서 천천히 속도를 감속시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약간 그 좀 슬픈 일이지만 교훈을 얻었다. 네, 어차피 가야 될 상황에서 이젠 저 방식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마무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MCU에 스파이더맨이 합류를 해서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처음으로 톰 홀랜드가 이제 어린 스파이더맨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2017년에 홈커밍으로 등장을 했을 때 일단은 최첨단 AI 슈트 최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아이언맨을 이제 멘토로 두고 그게 또 이제 팬들 사이에서 너무 재밌는 거지. 그 연결고리 같은 맞아요. 것들이. 더군다나 시빌워로 처음 봤으니까. 이게 저는 11호 때 스파이더맨 못 나올까봐 진짜 걱정했거든요. 이게 계약 관계가 있는데 MCU로 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 소식들이 들리는데 복잡했죠. 설마 안 나오나? 나오나? 안 나오다가 딱 등장했을 때 와 그때 그 감동이 드디어 왔구나 얘가.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전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정말 쫙 이제 톰 홀랜드에 대한 사랑이 사실 계속 리부트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리부트를 할 때마다 대박이 나니까 이거는 새롭게 리부트를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리부트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대한 어떤 내용 자체는 비슷하죠. 저는 그게 사실은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실은 상업적인 이유나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누가 제작할 것인가 판권 문제 여러 것들이 겹치기도 하고 또 감독하고 불화를 겪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샘 레이미가 처음 그 트릴로지를 만들었을 때 그런 엄청난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3편 만들면서도 제작사와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요. 우리는 사실 이제 할리우드쯤 되고 샘 레이미쯤 되면 정말 모든 걸 다 자기 권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심지어는 편집권도 없었어요. 스튜디오가 제왕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편집권을 갖고 있는 감독이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감독들이 편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큰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스필버그라든지 뭐 크리스토퍼 놀런이라든지 카메론 이런 사람들은 편집권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꽤 유명한 사람들도 편집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탈감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리부트를 하게 됐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2편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원래 트릴로지 만들려고 했거든요. 맞아요. 뭐가 안 됐다는 맞아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도 좀 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에 브랜뉴 데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부작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거는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배우가 다음 페이지로 가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페이지 6에서 이게 두 번째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작품이 어벤져스 둠스데이예요. 이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누가 봐도 마블이 이제 전성기가 꺾인 느낌이 있고 이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바통을 넘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네요.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노웨이 홈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랑 스파이더맨이랑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네. 기억을 못할 수가 없죠. 미러 디멘전이라고 이제 거기서 하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마법을 씁니다. 근데 이 마법을 아무런 그런 마법을 쓸 줄 모르는 피터 파커가 갑자기 이 본인의 똑똑한 머리를 이용해서 수학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줘요.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 어쨌든 닥터 스트레인지가 공간을 무한하게 확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왜곡을 시켜요. 이때 이제 피터가 딱 보니까 이거는 기하학적인 규칙성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게 아르키메데스 나선을 따른다는 걸 간파를 바로 해요. 아르키메데스 나선이 뭐냐면 네. 일정한 각들을 돌 때마다 중심으로부터 일정하게 네. 멀어지는 곡선이에요. 그걸 절대 그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복잡해 보이지만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패턴을 알아낼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위치를 예측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굉장한 천재니까 중심이 어디인지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계산을 하면은 네. 그 다음번에 위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미리가 있어. 네, 미리 거기다가 거미줄을 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간이 접히는 주기를 피터 파커가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미줄을 쐈는데 거미줄은 한계가 있는 게 네. 장력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밀어낼 수는 없고요. 네. 붙여서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텐트 칠 때 원리를 쓴 거죠. 하나의 거미줄을 걸면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겠죠. 두 개를 걸면 두 축 외에 또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거미줄을 걸면은 얘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나선을 이용해가지고 닥터 스트레인지 위치를 알아내고 어디에 거미줄을 칠지를 보고서 거미줄을 걸어서 마치 텐트 치듯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딱 묶은 겁니다. 네. 요걸 이용해서 이제 피터 파커가 이긴 거죠. 네. 그 회오리 감자 원리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비슷하게. 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장력의 무기로다가 이 복잡한 환상을 깨부셨다라는 게 엄청난 굉장히 카타르시스네요. 그죠. 근데 마법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다 삭제한 거예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요거는 사실은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요게 오늘 제 클라이막스거든요. 클라이막스 기승전결. 요거 하고 이제 저는 쉴 겁니다. 네. 다른 때도 그랬는데 오늘 막 날아다녀. 네,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스파이더맨을. 이거를 그냥 마법으로만 보면은 모든 이들의 기억에서 피터 파커를 지운다. 네. 네. 딱 이거는 마치 아니라는 무슨 거예요. 핑거 네, 스냅처럼. 마블 시리즈 전체가 그렇지만 과학적인 기반에서 뭔가를 가져와요 항상. 근데 제가 이제 원작의 설정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해한 걸로 보면은 정보 물리학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정보 물리학. 네, 요새 두 가지 개념을 제가 드릴 건데 이 두 가지는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느껴보시면 좋은데 열심히 들어볼게요. 네, 하나가 존 아치볼드 휠러의 It from Bit, 모든 것은 정보다 라는 의미거든요. 네. 비트. 네, 우주의 실체나 본질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오직 존재하는 건 측정과 정보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정보라는 거, 예를 들어 정보, 어떤 지식이라는 그 자체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정보 물리학은 뭐냐면 정보라는 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 어떤 물리적인 자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컵은 물리적 자원이잖아요. 네. 내일 주식 정보는 똑같이 물리적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어쩌면 이 컵 자체도 사실은 정보와 관측만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보면. 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같은 세상 있잖아요. 네. 그 세상도 결국은 정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게임 속에서 좀 이해가 쉽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기억이 양자 정보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주문은 뭐냐? 요 정보망에 접근을 해서 피터 파커라는 기록을 삭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원리를 꺼냅니다. 란다우어의 원리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정보를 지워요. 지워도 열 에너지 같은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에 뭔가를 지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보만 사라진 것 같지만 실제로 하드디스크나 어떤 전자기적인 에너지가 열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만약에 모든 이 양자 정보망에서 피터 파커라는 정보를 싹 지웠다. 네.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는 폐열이 어마어마한, 발생할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엄청난 폐열이 발생하니까 네. 아마도 정보를 전부 지웠을 리는 없다. 그거는 마법사라고 해도 감당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뭘 했을 것인가? 피터 파커라는 인덱스를 수정하는 패치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이 궤도의 엉뚱한 과학책이라는 책이 네.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거를 삭제하는 거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덱스. 도서 목록 카드나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궤도의 엉뚱한 과학책만 삭제해. 그럼 사람들이 이 책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네, 네. 있는데 없는 줄 아는 있는데 누구도 접근을 못 하는 거야. 네. 인덱스가 사라지니까. 네.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이 란다우의 원리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만 거죠. 네. 어느 이전에 정도 비하면 있으니까. 훨씬 적. 감당됐을 것이다. 재밌네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피터 파커 뭐 합니까? 이거 입슈터 날리죠? 네. MJ는 좀 빼주시고 메이숭어 빼주시고 뭐 네드 빼주시고 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실수. 너처럼 조건 많이 거는 처음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메모리 할당량을 넘어가는 이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버퍼라는 게 임시 메모리 공간 같은 거예요. 이거를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커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서버랑 동기화도 깨지고 다른 우주에 있는 3스파가 다 네. 보이게 되고 네. 뭐 빌런들도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노웨이 홈에서 기가 막히게 이 양자 물리학을 사용한 파트라고 보이고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닥터 스트레인지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인덱스를 다시 수정하면 기억 자체는 남아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겠네요?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저는 꺼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브랜드 뉴 데이에서 요거를 수정한다면 혹은 다른 일로 수정이 된다면 피터 파커를 기억하는 등장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봤어요. 인덱스 바꾸는 순간 그쵸. 모든 게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완전히 터무니없는 마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양자 물력의 란다우어의 원리를 이용한 방식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본 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밑에. 가장 낮은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 이탈하는 지점. 좋아할 거야. 왜냐면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잖아요.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공식 굿즈 증정 댓글 이벤트. 구독자분들을 위해 무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굿즈를 준비했습니다. 스파이더맨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겠죠?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노웨이 홈까지 했으니까 또 그 사이사이 나왔던 애니메이션 두 편도 살짝 언급만 하면 일단 애니메이션은 본격적으로 이제 피터 파커가 아니죠. 마일스 모랄레스. 그러니까 블랙 히스패닉 주인공으로 마스크는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런 테마 아래 또 전혀 다른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건 사실 음악이거든요. OST가 너무 좋고 그 포스트 말론의 그 스웰리와 만든 선플라워 그 노래 정말 지금도 자주 즐겨 들을 정도로 비슷했고요.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다니엘 펜버튼이라는 음악 감독이 사실 괜히 음악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젝트 헬메리의 음악 감독이죠. 그리고 이 제작자도 사실 에이미 파스칼 뭐 항상 제작자 이름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필 로드와 크리스토퍼 밀러가 제작자로 참여했거든요. 바로 이 두 듀오 감독이 프로젝트 헬메리의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멀티버스가 나오면서 여기에 스파이더맨 뭐 누아르라든가 스파이더맨 그웬이라든가 스파이더 햄이라든가 막 이런 애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 애니메이션 애가 엘리트 학교 같은 데를 다니게 되는데 가게 됐던 이유가 남들하고 달리 자기는 뺑뺑이로 갔거든요. 추첨으로 가게 돼서 굉장히 부적응한 상태이고 컴플렉스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스파이더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선배 스파이더맨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상황이 됐다가 마지막이 되면 자기의 온전한 선택으로 스파이더맨이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이야기도 굉장히 잘 짰고요. 멀티버스를 활용한 부분들이나 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게 되면 속편에서는 또 심지어는 스파이더 소사이어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의 측면에서든 시각적이든 아니면 어떤 그 이 장르 팬들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만화적인 측면에서 겨냥하는 부분들까지 굉장히 창의적이고 훌륭한 그런 시리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이제 멀티버스라는 그 아이디어가 슈퍼히어로 장르에 이렇게 접합이 되면서 거대한 어떤 성공과 새로운 활로를 뚫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리즈 자체가 힘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맞아요. 그런 또 이제 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런 맞아요. 부분이 양가적인 측면이 다 있을 텐데 근데 이 멀티버스 아이디어를 사실은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가장 잘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스파이더맨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재밌게 잘 쓰기도 했고 시각적으로 잘 살려내기도 했고 지금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도 트릴로지로 되어 있어서 한 편이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는데 뉴 유니버스를 당시에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애초에 이 시리즈가 만화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화적인 부분들을 가져와서 맞아요. 창의적인 시각 스타일을 바꾸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딱 마블 코믹 북스를 넘기는 것 같은 붓터치가 만화책이 좀 예. 느껴지잖아요.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작화, 프레임 연출 때문에 사실 아카데미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았죠. 네. 이 여러 스파이더맨 나오는 그 여러 버전 중에서 이렇게 중절모 쓰고 있고 약간 어두운 배경의 흑백. 스파이더 누아르라는 분이 맞아요. 계시잖아요. 그때 그 캐릭터의 보이스 액팅을 니콜라스 케이지가 했었는데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아예 스파이더맨 누아르라는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봤거든요. 오. 일단 니콜라스 케이지가 스파이더맨이니까 뭐 연령도 다르고 시대적 배경도 그때가 딱 미국 대공황 때 좀 암울하고 누아르니까. 어둡고 네. 또 스파이더맨이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무법지대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벤 라일리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사립 탐정이에요. 사설 탐정. 노아르의 전형적인 네. 설정이죠. 너무 재밌는 게 지금까지 봤던 스파이더맨 중에서 가장 동작이 좀 느리고 막 빠르고 날렵한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감독이 해리 브래드비어라는 감독이에요. 근데 뭐 만들었던 감독이냐면 바로 그 홈즈의 여동생 에놀라 홈즈 시리즈 만들었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그 분위기예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고 슈퍼히어로물을 좋아하시는 분보다는 탐정물 좋아하시는 분들, 셜록이나 홈즈 이런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재밌을 거다. 누가 범인이니까 누가 속이고 있을까 이런 거 보는 재미예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새로운 스파이더맨을 만나기 전에 뭐 한번 지난 스파이더맨을 훑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희보다 이 신작 브랜뉴 데이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또 여러분께서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이 되어서 손목으로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뒤에 있는 이 스파이더맨의 오리지널 굿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귀하다. 근데 이게 비매품이래요. 예, 그러니까 비매품 공식 굿즈는 진짜 귀하죠. 와, 이런 거 준대요, 야, 여러분. 여기 하나 이렇게 달고 할 걸 그랬네. 나도 댓글 달아야지. 저희가 영화를 보지 않고 토크를 나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나눌 수 없었지만 또 조만간 저희도 극장 개봉하면 달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더보기란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라이프 플러스 앱에 들어가시면 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필진이 매주 또 보석 같은 콘텐츠를 큐레이션 해주니까요.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 재미있으셨다면 라이프 플러스 TV 채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